시청자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평양의 여왕이자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현송월이 병든 아버지를 등에 업고 사선을 넘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이었던 그녀가 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평양 상류층조차 피할 수 없었던 북한 의료체계의 처참한 붕괴와 인민의 목숨을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잔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령의 사냥개는 외국산 의료진이 관리할 때 공화국의 영웅이었던 아버지는 약한 알이 없어 피를 토해야 했던 평양의 생지옥. 오늘 저희는 현송월이 직접 목격한 북한의 추악한 민낯과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명적인 비밀을 단독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국민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 현송월은 평양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 괴물 같은 독재자를 위해 목청 높여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인민들이 강냉이 한 줌이 없어 창자가 뒤틀릴 때 저는 당에서 내려준 최고급 일본산 과자며 귀하디귀한 귤 상자를 차에 싣고 다녔던 죄인입니다. 제가 받은 그 박수 소리가 실은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자의 화려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피로 씻어내고 아버지를 살리려 했던 한 딸의 참회록입니다. 부디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의 조명은 눈이 멀 정도로 찬란했죠. 저는 무대 정중앙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찬양가를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위원장 동지가 직접 제 손목에 채워주신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각인된 명함시계를 보았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실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보는데 문득 제 얼굴이 흡사 피칠갑을 한 망나니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공연장을 빠져나와 제가 탄 당 간부용 차량이 평양의 어둠을 가를 때 제 가슴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위원장 동지가 아버님께 전해드리라며 하사하신 일본산 통조림과 귀한 바나나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평양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그 과일 향기가 차 안에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엔 오직 한 사람, 차가운 방에서 홀로 신음하고 계실 제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송월이 왔어요. 위원장 동지가 아버님 드시라고 귀한 과일도 주셨어요. 집문을 열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평양 간부 아파트 특유의 정적과 가라앉은 서늘함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가구들이 놓인 거실이었지만 한겨울이면 이름뿐인 중앙난방 때문에 방 안에는 늘 하얀 입김이 나왔죠. 아버지는 벌써 몇 달째 빛바랜 담요를 덮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당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었다는 북한산 약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매일같이 드셔보셨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아버지는 기력 없이 마른 기침만 쏟아내고 계셨죠. 그 서늘한 방 안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손목에 찬 찬란한 명함시계가 마치 살을 파고드는 차가운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장군님의 총애를 받는 가문의 영광이라며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 화려한 시계를 찬 손으로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식어버린 방바닥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조차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평양 장마당에서 금가락지 몇 개와 바꾼 정체 모를 약병 하나를
꺼내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제발 이 약이라도 들어서 아버지가 단 1시간만이라도 편히 잠드시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전된 캄캄한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거친 군화 소리가 자박자박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감싸 안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손전등 불빛이 거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현 단장, 아직 안 자나? 위원장 동지께서 하사하신 선물을 아버님이 잘 드셨는지 확인하라는 부부장 동지의 지시요. 보이부 요원의 서늘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딴 마음을 품지 않는지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감시하겠다는 선포였죠. 요원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해온 그 비싼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삼키자마자 오히려 더 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검은 피를 토해내셨죠. 가짜였어. 장마당 약도 결국 독이었어. 저는 바닥에 흩어진 약알들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평양 상류층이라는 저조차도 아버지를 살릴 진짜 약한 알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사기극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수령의 개들만이 드나들 수 있다는 금단의 구역, 봉화진료소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죠. 저는 구석에 내던졌던 위원장의 명함시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권력의 상징이 어쩌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뇌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희망 때문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여전히 저를 감시하는 그 보이부 요원의 눈길을 피해 동이 트기 전 아버지를 살릴 최후의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평양의 목란꽃이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그 꽃을 꺾으려 하는 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가야 하는 그 비극적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양 대동강 구역에 위치한 오직 고위 간부들만 출입할 수 있다는 봉화진료소로 향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은 일반 인민들은 근처에만 가도 보이부 총구의 가슴이 뚫린다는 말 그대로 평양 속의 성역입니다. 저는 품 안에 위원장 동지께서 직접 제 이름을 새겨 하사하셨던 명함시계를 소중히 품었습니다. 평소라면 목숨보다 귀하게 모셨을 그 물건을 이제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걸할 뇌물로 써야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료소 입구에서 삼엄한 검문을 뚫고 들어선 복도는 겨울인데도 훈훈한 온기가 돌았고 은은한 서양식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걷는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원장실 문을 열고 마주한 박 원장은 한때 제가 공연할 때마다 팬이라며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상태를 말하며 입원을 부탁하자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파충류처럼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원장의 이름이 새겨진 금시계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원장 동무,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그 시계를 슬쩍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송월 동무, 이 시계는 장군님의 사랑이지 약값이 아니오. 아버님은 이미 80이 넘으셨고 당의 특별관리 명단에서도 제외된 지 오래지 않소? 지금 여기 침대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동무가 더 잘 알지 않소? 죽을 사람은 죽어야 당이 젊어지는 법이요. 그 잔인한 말 한마디에 제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당에 바쳐 노래하고
충성했던 대가가 고작 치워야 할 쓰레기 취급이라니요. 허탈한 마음으로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외국인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특수병실이 보였습니다. 그래, 저런 곳에 우리 아버지가 누워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슬쩍 들여다본 그 병실 안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최고급 산소 호흡기를 달고 외국인 의사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원장 동지가 아끼는 사냥개였던 것이죠. 그 개 한 마리를 위해 독일에서 들여온 특수약품이 즐비했고 의사들은 개의 맥박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피를 토하며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이 나라의 수령이라는 자는 제 개 한 마리를 위해 인민들의 피 같은 외화를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피울음을 삼키며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잠시 정신이 드셨는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고 누런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남몰래 기록해온 충성 비망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귀에 대고 힘겹게 속삭이셨죠. 송월아, 내가 앓는 이 병은 단순한 노환이 아니란다. 10수년 전 장군님이 핵시설 근처에서 특별 공연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 단원들 모두가 방사능에 노출됐던 거야. 당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란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충성을 바쳤던 그 당이 사실은 아버지를 방사능 사지로 몰아넣고 이제는 입을 막기 위해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라 칭송받던 노병들이 실은 독재자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진실 앞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는 인민의 귀를 막는 소음이었어. 우리는 죄인이다, 송월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양 시내의 일반 병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마취제도 없이 생사를 찢는 수술을 견디다 못한 노병들이 낡은 수술대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는 시신들이 가마니에 덮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이 말하는 낙원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령과 그의 개만이 누리는 천국이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길로 평양 뒷골목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당이 그토록 증오하는 남조선 약에 손을 댔습니다. 금가락지 3개를 주고 바꾼 그 작은 약병 하나가 위원장의 금시계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적들의 나라에서 온 약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버지를 단 1시간만이라도 고통 없이 잠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진 밤, 겨우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약을 먹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비밀 문서 때문인지 아니면 제 움직임이 수상해 보였던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 끝에 걸린 것은 차가운 금속체였습니다. 천장 등기구 안, 식탁 및 심지어 아버지의 침대 머리맡까지 새끼 손톱만 한 초소형 도청기와 감시, 카메라가 도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숨소리조차 누군가 기록하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커튼을 아주 조금 열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전으로 캄캄한 평양의 거리,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곳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낡은 건물 옥상 그곳에서 망원경을 들고 제 방 안을 낱낱이 지켜보던 보이부 요원과 제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 요원은 피하지도 않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 요원과 눈이 마주친 찰나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저를 향해 번뜩이던 그 눈빛, 그리고 조용히 하라며 입술에 가져다 대던 그 손가락. 그것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이미 제 모든 패를 쥐고 있다는 포식자의 여유였죠. 저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깊은 기침을 쏟아내며 몸을 떨고 계셨지만 저는 불을 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안식처가 아니라 누군가 제 숨소리까지 새고 있는 거대한 관곽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주신 그 충성 비망록 속의 진실, 그리고 아버지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이 체제의 잔인함을 확인한 이상 저는 더 이상 무대 위에 목난 꽃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려한 공연 의상을 장롱 깊숙이 밀어넣고 오래전 지방 공연 때 챙겨두었던 해진 속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고 창밖의 요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뒷베란다의 작은 개구멍 같은 통로를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평양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제 뺨을 후벼 팠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보다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평양 낭만구역의 외곽, 장마당 사람들도 그림자 골목이라 부르는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전등 하나 없는 그곳은 온갖 불법과 생존이 뒤엉켜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저는 미리 약속한 신호대로 벽면에 깨진 벽돌 사이를 3번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나타난 사내는 뜻밖에도 낡은 군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단장 동무. 아니, 송월이 아니오. 그는 과거 제 공연을 수십 번이나 보러 왔던 제 목소리를 누구보다 사랑해주던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구석진 지하 창고로 안내하더니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동무가 찾는 약이 여기 있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버님을 못 살릴 거요. 그가 건넨 것은 남조선에서 온 작은 USB와 낡은 라디오 한 대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이 어떤 괴물들의 소굴인지 말이오. 저는 그 물건들을 건네받으며 온몸이 사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독이 든 사과와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진실 없이는 아버지를 살릴 명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은신하듯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가장 구석진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불을 겹겹이 덮어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만든 뒤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난생 처음 듣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조선의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와 노래들. 그곳에서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고 국가가 인민을 굶겨 죽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송월아, 저게 정말 사실이냐?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거지들이 사는 지옥이었는데 아버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남쪽의 찬란한 풍경 묘사를 들으며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밤 제 손을 꼭 잡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 그게 다 인민들의 눈을 가리는 수건이었어. 내가 수령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실은 내 이웃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었단 말이다. 아버지의 고백은 피울음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한때 북한 음악계를 호령하던 거장이 이제는 자신이 지어 부른 노래들이 소음이자 죄악이었다며 자책하시는 모습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속아 살아온 꼭두각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놓인 것을 보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활짝 피어있던 분홍색 목란꽃 다발이 마치 누군가 발로 지시겨 놓은 듯 처참하게 꺾여 문고리에 걸려 있었거든요. 꽃잎은 이미 검게 변해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해도 당의 뜻을 거스르면 이렇게 짓밟힐 것이라는 보위부의 서늘한 메시지였죠. 저는 그 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마자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군화 소리가 들려오더니 예고도 없이 보위부 요원들이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상시 가택수색이다. 모두 벽에 붙으시오. 그들은 제 훈장과 드레스들을 바닥에 팽개치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품속에 있던 남조선 약 한 알을 입안에 넣고 혀 밑으로 감췄습니다. 비릿하고 씁쓸한 약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침대 밑까지 뒤지며 라디오를 찾으려 할 때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다행히 라디오는 아버지가 이미 비밀 벽장 속에 숨겨두신 뒤였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지휘하던 보위부 요원이 제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더군요. 그는 제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현 단장, 요즘 동무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 평양의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저 아래쪽 썩은 물 냄새 말이야. 그는 제 입술 주변을 훑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반동의 냄새는 아무리 가려도 숨길 수 없는 법이지. 조만간 그 냄새의 근원을 직접 확인하러 오겠어.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혀 밑에 감췄던 약을 겨우 삼켰습니다. 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평양 땅에는 저와 아버지가 발붙일 곳이 단 한 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저에게 약과 라디오를 건네주었던 그 퇴역 군인 브로커가 보위부에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압송되었다는 첩보였죠. 그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제 이름을 발설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님의 눈동자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읽혔습니다. 송월아, 이제는 정말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말라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 창밖에는 여전히 그 감시 요원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제 공포 대신 뜨거운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사선을 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결심을 굳히던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김여정 부부장이었습니다. 송월 동무,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오시오. 아버님 일로 기니 할 말이 있소. 그 목소리는 마치 뱀이 먹잇감을 조여오듯 부드러우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숨막히는 심리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김여정은 이미 제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마치 벼랑 끝에서 저를 밀어내는 차가운 바람 같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그 이름만으로도 평양의 실세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눈짓 하나에 누군가의 목숨이 오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약 기운에 취해 겨우 잠드셨지만 제가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불안한 듯 제 옷자락을 놓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여윈 손을 조심스레 떼어내며 속으로 수천 번을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당 중앙청사 그녀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너무나 고요해서 제 심장 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가구들 사이로 김여정이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더군요. 그녀는 제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숨을 막히게 하는 거대한 압력이었죠.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굶주린 뱀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송월 동무 오느라 고생했소. 자, 이쪽으로 앉으시오. 내가 동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차가 있소. 그녀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향긋한 차 향기가 왜 그렇게 비릿하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혹시 이 안에 내 정신을 흐리게 할 약이나 아니면 영원히 잠들게 할 독이 든 것은 아닐까. 그런 공포가 제 목구멍을 꽉 조여왔습니다. 제가 차마 입을 대지 못하고 망설이자 그녀는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왜 내가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러오. 동물을 아끼는 내 마음을 그렇게 의심해서야 쓰나. 그녀는 제 옆에 바짝 다가앉아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촉은 마치 차가운 파충류의 피부가 닿는 것처럼 소름 끼쳤죠. 그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시다지. 내가 생각해보니 아버님처럼 평생을 당해 바친 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건 예우가 아닌 것 같소. 동무도 매일 밤 간호하느라 목소리가 다 상하지 않았소. 이제 그만 아버님을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어떠오. 그것이 당을 위한 아버님의 마지막 충성이고 동무를 향한 나의 배려요. 안락사라니요. 그녀는 너무나 담담하게 제 아버지의 죽음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을 위해 죽으라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그녀는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자 그녀는 갑자기 제 뺨을 만지던 손에 힘을 주어 제 고개를 억지로 치켜 올렸습니다. 송월이, 동무 눈이 왜 이리 흔들리나?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희망이라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제가 남조선 약을 구하고 라디오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간신히 공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제 손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녀는 싸늘하게 웃으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도리라. 평양에 도리 같은 게 남아있다고 믿나? 내일 아버님을 요양소로 옮기도록 하겠소. 준비해 두시오. 허탈하게 집무실을 빠져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 가수 영애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동생처럼 아끼고
아버지가 아프실 때마다 쌀 한 줌이라도 더 챙겨주었던 아이였죠. 그런데 영애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그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보위부의 보고서 뭉치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아,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보고하던 그 그림자 요원이 바로 너였구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픈 법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저희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안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거친 고함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보위부 요원들이 이미 아버지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한 몸으로 바닥을 긁으며 저항하고 계셨고 그들은 장군님의 배려다 감사히 가라며 아버지를 짐짝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장롱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호신용으로 하사했던 은도금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 멈춰. 내 아버지를 건드리는 놈은 그 누구든 쏴버리겠어. 제 섯을 펄언 기세에 보위부원들도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평소 무대 위에서 생글거리던 현송월이 총을 든 악귀가 되어 나타났으니 그들도 당황했겠죠. 저는 아버지를 제 등 뒤로 숨기고 총구를 그들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번호였습니다. 송월 동무, 너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네 아버지를 보내주는 것이 진정 너를 위한 길이다. 그 메시지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저를 옥죄는 거대한 사슬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이 총을 내리는 순간 아버지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고 제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집이 되어 죽겠지요. 절망적인 침묵이 흐르던 그때 제 곁을 지나쳐 밖으로 나가던 영애가 제 손바닥에 아주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일단 철수하고 난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부부장이 언니를 죽이려 해요. 내일 요양소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오늘 밤 평양을 떠나세요. 영애였습니다. 저를 감시하던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제 눈앞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믿음은 허상이었고 김여정의 배려는 독약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감시자들의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제 공포 대신 얼음보다 차가운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를 이 짐승들의 손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길 위에서 죽더라도 인간으로서 사선을 넘겠다고 말이죠. 평양의 목란꽃 현송월은 그날 밤 자신의 영혼과도 같았던 무대를 영원히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단 하나, 아버지를 업고 저 거대한 감옥의 벽을 뛰어넘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애가 쥐어주고 간 그 작은 쪽지를 손에 꼭 쥐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죽음의 길인 요양소로 끌려가고 저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그 끔찍한 예고. 하지만 운명은 제게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읽고 채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아래에서 다시 한번 검은색 벤츠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였거든요. 위원장 동지의 특별 호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고열이 올라 신음하며 제 손을 더듬으셨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금방 올게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제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기계적으로 무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양의 목란꽃으로 불리던 제가 짊어진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한 저주였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의 비밀 연회장인 강동 초대소였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마자 제 코끝을 찌른 것은 우리 인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못할 최고급 스테이크의 기름진 냄새와 달콤하고 알싸한 프랑스산 와인의 향기였습니다. 실내 온도는 한겨울인데도 반팔을 입어도 될 만큼 후끈했고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밑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기생들을 끼고 앉아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차갑고 어두운 방, 전기가 끊겨 얼음장 같던 그 거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불빛 아래를 걸으며 속이 울렁거리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곳은 낙원이 아니라 인민의 피를 마시며 춤을 추는 악마들의 소굴이었으니까요. 연회장 상석에 앉아있던 위원장 동지는 저를 보더니 술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 병에 수천 달러를 호가한다는 샤토 패트리스 와인이 놓여 있었고 접시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밀수해온 산의 진미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이미 술 기운이 올랐는지 붉어진 얼굴로 저를 향해 입을 열더군요. 송월이 왔구만. 요즘 네 아비가 골골거린다며? 여정이가 그러더군. 아비 걱정에 노래가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서야 어디 장군님의 기쁨 조라 하겠나? 자, 이쪽으로 와서 고기 좀 먹어라. 장군님이 직접 구워주는 고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그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 한 점을 직접 집어 제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육즙은 고소했지만 제 목구멍은 마치 면도날을 삼킨 듯 따갑고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약 한 알이 없어 피를 토하고 계신데 저는 저 괴물의 손에서 떨어진 고기 조각을 받아먹고 있다니요. 위원장은 제 입술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어떠냐, 달지? 네 아비에게도 영양제 좀 보내줄 테니 오늘 내 기분 좀 맞춰보거라. 그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는데 제 귀에는 아버지가 홀로 내뱉던 그 쉰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려왔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수록 분위기는 기괴하게 흘러갔습니다. 위원장의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쳐 구석에 앉아있던 한 간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어제까지 위원장 옆에서 아부하며 술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비명 섞인 애원에도 위원장은 와인 잔을 흔들며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저놈은 귀가 너무 밝아. 당의 비밀을 돈이랑 맞바꾸려 했거든. 송월아, 저런 배신자의 최후가 어떠해야 하는지 네가 한번 노래로 들려줘봐라. 위원장은 제게 배신자의 처단을 주제로 한 찬양가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반주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입을 열어 가장 밝고 힘찬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수령님을 배반한 자, 갈 곳은 무덤뿐이라네. 제 목소리는 아름답게 울려 퍼졌지만 제 심장에서는 피눈물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제 아버지를 향한 것 같았고 동시에 탈북을 꿈꾸는 저 자신을 향한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저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살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괴물 같은 자들은 제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안주 삼아 노래를 즐기는 그 광경은 제가 평생 본 무대 중 가장 끔찍한 공연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구석에서 지켜보던 김여정 부부장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 단장, 노래 잘 들었소. 근데 말이야, 네 아비가 장롱 속에 숨겨둔 게 단순한 약병만은 아닐 텐데 장군님은 네 아비가 가진 그 종이 뭉치를 아주 궁금해하셔. 네가 끝까지 입을 다물면 내일 요양소로 가는 건 아버님 혼자가 아닐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그 비밀 문서북한 수뇌부의 비자금과 해외 계좌가 적힌 그 기록을 이미 그들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김여정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뺨을 툭툭 쳤습니다. 네 아비가 가진 건 약통이 아니라 폭탄이었어. 잘 생각하라오. 그녀의 경고는 제가 평양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효심을 넘어 이 나라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쥐고 탈출해야 하는 운명이 된 것이죠. 연회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위원장은 만취하여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주변의 간부들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찰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의 겉옷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안주머니에는 지방이나 국경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특별 출입 허가증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는 물을 떠오는 척하며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위원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전율하는 손을 뻗어 그 허가증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제 무대 드레스 속 깊은 곳에 밀어넣었죠.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 한 장이면 아버지를 업고 국경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거대한 힘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송월 동무, 뭘 그리 서둘러 가니? 장군님 배웅도 없이. 만취한 줄 알았던 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이 쥐고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와 땀, 그리고 고약한 술 냄새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 가슴 속에 숨긴 허가증이 그의 눈에 띄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전기를 켰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제 심장은 멎어버렸고 저는 그 괴물의 눈동자 속에서 제 죽음을 보았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연회장, 오직 위원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제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끝인 걸까요? 그 괴물이 제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쥐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품속에 숨긴 그 얇은 특별 출입 허가증이 제 살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고 심장 박동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져 들통나기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눈을 감았죠. 하지만 위원장은 취기 어린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제 손목을 툭 놓아주더군요. 송월 동무 다음 공연 때는 오늘보다 더 목소리에 힘을 실어라. 알겠느냐? 그 말이 살라는 명령인지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길로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 손에는 식은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보위부 요원들이 다시 들이닥쳐 저를 강제로 끌고 간 곳은 평양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군관학교 처형장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양의 예술인들에게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이름으로 통하는 곳이죠. 저를 맨 앞줄에 세워놓고 보위부장이 제 손에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처형될 반동 분자의 명단과 그 집행을 확인했다는 서명지였습니다.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명단 맨 위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지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제 옆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활짝 웃던 그 순수했던 아이가 말입니다. 지영이의 죄목은 남조선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한 소절 따라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그 이유 하나로 25 꽃다운 나이의 예술가가 고사총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총이 뭔지 아시나요? 비행기를 떨어뜨릴 때 쓰는 거대한 기관총입니다. 그걸 사람을 향해 쏘다니요. 굉음과 함께 지영이의 몸이 형체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 참혹한 광경을 저는 눈을 뜬 채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은 제 고개를 억지로 돌려 그 끔찍한 현장을 보게 하며 제 귀에 소름 끼치도록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 단장, 똑똑히 보라오. 다음 공연은 네 아비와 너를 위한 무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처형장에서 돌아온 저는 방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와 화약 연기가 제 온몸에 밴 것 같아 구토가 멈추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낡은 종이 뭉치를 다시 건네셨습니다. 어제 김여정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기록해온 비밀 문서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망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수뇌부들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은밀한 계좌 정보들이 빼곡히 적힌 말 그대로 정권의 목줄을 쥘 수 있는 폭탄이었죠. 송어라, 이 종이들이 우리가 살아나갈 유일한 생명줄이자 동시에 우리를 죽일 사형선고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한 김여정과 보위부는 저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 문서를 들고 대한민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예술단 본부로 달려가 며칠 뒤로 예정된 국경지대 해산 군민 합동 공연 일정을 서둘러 확정지었습니다. 공연 장비를 옮긴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숨겨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작전을 준비하던 도중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저를 도와 쪽지를 전해줬던 후배 영애가 보위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가녀린 아이가 제 탈출을 돕다 걸려 두 눈을 잃고 실명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저를 대신해 고통받는 동료들의 피 위에 제 자유를 쌓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미안했습니다. 영애야, 미안하다. 언니가 꼭 성공해서 너를 구하러 올게.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해산행 작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송어라, 나는 안 가련다. 평생을 충신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로 이름이 남겨지는 게 두렵구나. 나 때문에 네가 반동으로 몰리는 걸 더는 볼 수 없어. 나를 죽이고 너 혼자 가거라.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혼자 떠나라고 애원하셨습니다. 평생을 세뇌당해온 충성심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죽어가고 후배가 눈을 잃어가며 만든 이 기회를 아버지는 조국이라는 허상 때문에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장롱 속에서 꺼낸 권총을 제 목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안 가시면 저도 여기서 죽을 거예요. 아버지가 충성하는 그 조국이 아버지를 방사능에 오염시키고 죽여가는데 왜 아직도 그 괴물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같이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제 죽음을 보시든지 하세요. 제 절규에 아버지는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그래, 가자. 사람이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낸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보이브의 서치라이트가 번뜩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평양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담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72시간의 해산행 열차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는 차가운 압록강뿐이었습니다. 저 현송월은 그날 밤 평생을 입어온 화려한 무대 드레스를 제 손으로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군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오직 죽음과 맞바꾼 자유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긴박했던 해산행 열차 안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갈갈이 찢어버린 드레스 조각들을 뒤로하고 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전율 속에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제가 택한 방법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었죠. 바로 공연용 대형 악기 보관함인 더블 베이스 케이스 안에 아버지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는 그 좁은 공간에 몸을 굽혀 들어가시면서도 딸의 안나를 망칠까 미안함에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셨습니다. 송월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네가. 아버지의 눈물 젖은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단단히 가방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숨구멍을 뚫어놓긴 했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가 겪으실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만이 평양이라는 거대한 무덤을 빠져나갈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특별 출입 허가증을 품에 넣고 있었지만 역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보위부 검문소의 요원들을 보니 입안이 바짝 말라붙더군요. 제 차례가 왔을 때 한 젊은 상급병사가 무례하게 제 악기 가방들을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악기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나? 당장 열어보시오. 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안에서 기침이라도 하시면 모든 게 끝장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표정을 굳히고 그 병사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위원장 동지의 특별 전령으로 가는 공연 장비에 발길질이냐? 이 안에 든 장비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네 목숨으로 책임질 테냐? 제 서슬 퍼런 기세와 위원장이라는 이름의 위력에 병사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해산으로 향하는 열차는 덜컹거리며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72시간, 평소라면 지루했을 그 시간이 제게는 1분 1초가 단두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죠.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가방 안의 아버지가 다치지는 않았을지, 혹시라도 산소가 부족하지는 않을지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한 지 반나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직하지만 분명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졌는지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발작을 일으키신 겁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옆칸에 앉아있던 보위부 요원들이 고개를 돌려 제 가방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목청을 높여 뽑아내는 제 노래가 기차칸을 가득 채웠고 요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현송월이 공연 연습을 하나 보다라며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숨기기 위해 제가 평생 닦아온 목소리를 이렇게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물은 쏟아질 듯 차올랐지만 저는 노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노래소리가 아버지의 신음을 덮어주는 유일한 방어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 일어섰을 때 제 뒷좌석에 앉아있던 평범한 차림의 사내 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일반 승객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감각하고 서늘한 오직 사냥감을 쫓는 짐승의 눈이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김여정이 보낸 비밀 암살조가 이미 이 기차에 올라탔다는 것을요.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누군가 뒤따라와 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현 단장, 여기서 끝냅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그 문서를 내놓으시지. 그들은 이미 제가 빼돌린 비자금 문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세면대 아래 숨겨두었던 호신용 단검을 꽉 쥐었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으로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저는 평생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몸짓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처절한 난투를 벌였습니다. 제 어깨가 찢기고 피가 낭자했지만 아버지를 두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에게 줄 목숨은 없다. 죽기 살기로 휘두른 칼날이 한 명의 가슴에 박혔고 다른 한 명을 밀쳐내며 저는 겨우 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제 정체는 완전히 드러났고 해산역에는 이미 저를 잡기 위한 보위부의 매복이 깔려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해산역 도착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저는 기차 통로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해산역 전 구역 포위 완료. 현송월 생포 요망. 저항시 사살해도 좋다. 더 이상 역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든 가방을 등에 짊어지듯 묶고 달리는 열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 덮인 산비탈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여기서 뛰어야 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눈더미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기차의 꼬리불빛이 사라지기도 전에 해산 국경지대의 거대한 서치라이트들이 일제히 저희가 떨어진 산등성이를 훑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누구냐? 정지하라. 군화 소리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고 칠흑 같은 숲속에서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가방 안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신 듯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송월아, 우리 이제 정말 죽는 거냐? 저는 얼어붙은 아버지의 손을 품에 넣고 눈물 섞인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저 강물만 건너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앞을 가로막은 것은 깎아지른 절벽과 그 아래 도도하게 흐르는 압록강, 그리고 강가를 촘촘히 메운 경비병들의 총구였습니다. 퇴로는 끊겼고 앞에는 죽음의 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업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물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압록강에서의 그 피 맺힌 사투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기차에서 뛰어내린 순간 세상이 온통 하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더미에 부딪힌 어깨와 옆구리에서 뼈가 어긋나는 듯한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었죠. 제 뒤에 묶인 악기 가방 속 아버지가 다치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공포가 통증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저는 눈을 뚫고 일어나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기차의 바퀴 소리가 멀어지기도 전에 해산의 국경지대를 가로지르는 서치라이트가 거대한 칼날처럼 산등성이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군화 소리가 눈을 짓밟으며 다가오고 사냥개들의 굶주린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만은 지켜달라고 말이죠. 가방을 열어 아버지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쁜 숨결에는 비린 피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제 등에 업고 미리 준비한 포대기로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저를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진짜 사람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고 눈 덮인 벼랑을 내려갔습니다. 강가 근처 수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압록강의 검은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 중국 땅의 불빛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그 불빛에 닿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했죠. 미리 매수해두었던 경비병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뒤편에서 나타난 보위부 요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현송월, 네가 감히 장군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서슬 퍼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품속에 있던 권총을 꺼내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 한 발이 정막을 깨뜨렸고 그 소란을 틈타 저는 아버지를 업은 채 그대로 차가운 압록강 물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12월의 압록강은 강물이 아니라 거대한 얼음 칼날이었죠. 젖은 옷은 수천 근의 무게로 저를 끌어내렸고 둥둥 떠다니는 얼음 조각들이 제 살갗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기 서라. 사격하라. 뒤편에서 쏟아지는 명령과 함께 총탄이 물 위를 튀어올랐습니다. 핑, 핑하며 귓가를 스치는 죽음의 소리. 제 팔을 저어나가는 매 순간이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등을 타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아버지의 비통한 선혈이었죠. 아버지, 아버지.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도 제게 짐이 될까봐 신음소리조차 참아내고 계셨습니다. 송어라. 나를 놓아라. 너라도 살아서 가거라.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제 몸과 아버지의 몸을 밧줄로 칭칭 감아 하나로 묶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절대로 안 놔요. 우리 같이 살아서 가든지 아니면 이 강물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팔을 저었습니다. 북한군의 보트가 서치라이트를 휘두르며 턱 밑까지 쫓아왔고 총검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제 목덜미를 낚아채려던 그 찰나 제 발끝에 진흙바닥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둑에 올라오자마자 저 멀리서
공안의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또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옥이었죠. 아버지는 과다출혈로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고, 저는 제 겉옷을 찢어 아버지의 상처 부위를 묶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등에 업고 광활한 옥수수밭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옥수수 잎들이 제 얼굴과 팔을 찢어발겼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우리 아버지를 저 지옥 같은 추격자들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옥수수밭 한복판에서 저는 추격해온 보위부 요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저를 덮쳤습니다. 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저는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제 어깨가 칼에 베이고 손가락이 꺾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쓰러뜨리고 다시 아버지를 업고 달릴 때 제 폐는 이미 터져버릴 듯 타올랐고 다리는 감각을 잃었습니다. 제발, 제발 누구든 도와주세요.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이름 모를 하늘을 향해 피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수수밭 끝자락, 캄캄한 도로변에 불을 끈 채 서 있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안일까 아니면 또 다른 보위부 암살조일까? 도망칠 기운조차 없던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차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평양에서 저를 돕던 그 브로커가 연락했던 대한민국 영사관의 구출팀이었습니다. 현송월 씨, 이쪽입니다. 빨리 타세요. 그 목소리는 제 인생에서 들은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버지와 함께 차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살았구나. 송월아. 우리가 살았어. 저는 아버지의 야윈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뒤편에서 들리던 총성도 사냥개의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 안의 고요한 공기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압록강의 그 차가운 물살과 아버지의 뜨거웠던 피가 제 온몸을 적셨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강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난 생명의 강이기도 했으니까요. 구조팀의 검은 승합차 안은 지독한 기름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제 손바닥에 닿는 아버지의 체온이 심상치 않았죠. 불덩이처럼 뜨거워진 아버지의 몸은 과다출혈에 이어 폐혈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견디세요. 곧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공안과 북한 보위부 암살조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 신세로 병원을 찾는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저희를 태운 차는 중국의 이름 모를 국도를 미친 듯이 질주하며 번호판을 수차례 갈아 끼웠고 저는 차 안에서 소독약도 없이 아버지의 상처를 가재로 짓누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하는 사흘 동안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의식마저 흐릿해진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송월아, 나를 버려두고 어서 가거라. 너라도 살아야지. 라고 중얼거리실 때마다 제 가슴은 도끼로 찍히는 듯 했습니다. 약도 수혈 장비도 없는 열악한 이동식 은신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죠. 저는 구출팀에게 깨끗한 비닐관 하나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에 바늘을 꽂아 제 피를 직접 아버지의 혈관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제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핑 돌았지만 제 피를 받고 조금씩 숨을 고르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누렸던 그 화려한 명성보다 지금 제 피를 나누어 아버지를 숨쉬게 하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수만 배는 더 값진 예술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정글로 접어들었을 때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저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북한의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정글의 열기와 이름 모를 독충들이 온몸을 괴롭혔죠. 아버지를 등에 업고 가파른 산맥을 넘는 행군은 평양의 무대 위를 걷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온몸이 가시던 불에 찢겨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험준한 정글 속에서 저는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하던 구출팀 중 한 명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던 것이죠. 그는 틈만 나면 위성전화를 들고 무리에서 떨어져 누군가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김여정이 보낸 보위부 암살조가 이미 저희의 도주 경로를 촘촘히 옥죄고 있었고 그들이 심어놓은 끈앞풀이 우리 곁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의 낡은 민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한 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윽고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위부 암살조였습니다. 현송월, 미년의 목숨은 장군님의 것이다. 그들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을 때 저는 아버지를 감싸 안으며 곁에 있던 낡은 등유 램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저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정글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밤의 정글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 같았습니다. 뒤편에서는 총성과 함께 배신자들의 고함이 들려왔고 저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사리를 느꼈습니다. 쫓아온 암살자 한 명과 늪지대 근처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단검을 꽉 쥐고 그의 가슴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가수의 손이 아니라 부모를 지키려는 짐승의 손길이었죠. 너희 같은 괴물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줄 순 없어. 처절한 난투 끝에 그를 쓰러뜨리고 다시 아버지를 들쳐업었을 때 제 온몸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 위에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는 말만 되풀이하며 우셨고 저는 그 눈물을 등 뒤로 느끼며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태국 경찰서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해온 그 비밀 문서와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보내달라고 외치며 쓰러지던 순간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왜 그렇게 눈부시던지요.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송월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사는 땅에 온 거냐?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듯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그 삼천리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처절한 무대였습니다. 찬양가가 아닌 비명을, 드레스가 아닌 피 묻은 누더기를 걸치고 건너온 그 길의 끝에서 저는 드디어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대한민국 영사관 건물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의 직원들이 저를 부축하며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해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낙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인간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눈을 떴을 때 제 코끝을 스친 것은 평양의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코를 자극하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고 깨끗한 천장.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죠. 곁에서 기계가 규칙적으로 내뱉는 삐, 삐 소리가 마치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제 팔에는 투명한 수액이 흐르고 있었고 옆 침대에는 그토록 살리고 싶었던 제 아버지가 수많은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평양의 봉화진료소에서 문전박대당하고 전기가 끊긴 방에서 피를 토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저는 그만 환자복 소매를 붙잡고 소리 없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인자한 인상의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현송월 씨, 걱정 마세요. 아버님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지만 이제는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평양의 의사들에게서 느꼈던 그 차가운 멸시나 귀찮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위원장의 개가 수술받던 그 병원에서 느꼈던 비참함이 이곳 서울의 병원에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바뀌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오직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드디어 눈을 뜨셨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롭고 번영된 서울의 풍경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셨죠. 송월아, 저기 저 수많은 불빛이 다 무엇이냐? 밤인데도 대낮같이 밝구나.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건 독재자의 궁전에서 내뿜는 가짜 불빛이 아니에요. 저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진짜 세상의 빛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기침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지는 제 손등 위에 눈물을 떨구며 나직이 으쪼리셨습니다. 그래,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로구나. 내가 평생을 바친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 대한민국에서의 정착은 제게 또 다른 반성이자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으며 제가 품속에 목숨 걸고 가져온 그 비밀 문서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내역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누렸던 특권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였죠. 제가 가졌던 그 화려한 명함시계와 당에서 내려준 보급품들이 실은 우리 동포들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이제 위원장의 1호 가수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현송월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어느덧 서울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를 모시고 남산타워에 오를 때면 아버지는 저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아직의 노래를 흥얼거리십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찬양하기 위한 가짜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잃어버린 고향 땅의 사람들을 가련히 여기는 진심 어린 사모곡입니다. 저 또한 이제는 무대 위에서 피눈물을 삼키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서서
제가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자유의 아리아를 부릅니다. 제 노래를 듣고 눈물 짓는 관객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목소리가 가야 할 진짜 길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평양의 목란꽃이었던 제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압록강을 건너 이곳 서울에 닿기까지의 긴 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 북녘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약 한 알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송어리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 그리고 제 아버지를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이 찬란한 자유의 빛이 언젠가는 저 어두운 평양의 창가에도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건넜던 그 압록강의 피눈물은 이제 잊으려 합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오직 사랑과 자유라는 넓은 바다만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현송월,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